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열린 전승절 기념 열병식 녹화 중계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ICBM과 신형 무인기를 포함해서 각종 신무기가 선을 보였는데 잠시 뒤 북한 열병식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동결한 이후 다시 한번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잠시 후 경제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관련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지명했습니다. 네, 이동관 지명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이동관 특보의 지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동관 지명자는 언론계 중진이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인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또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는 이동관 지명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가 골몰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지명자는 또 한국에도 BBC나 NHK 같은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며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이 나와야 한다. 과거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특히 방송에 대한 이른바 손질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앞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던 지난 5월 말부터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해 등 여러 현안이 잇따르자 지명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미뤄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효재 부위원장의 임기가 8월 23일까지인 만큼 그 사이 인사청문회까지 일정을 마치려면 이번 주가 지명 시점의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지명자를 둘러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특보의 지명을 두고 바로 여야 반응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특보 지명이 온전한 국민의 방송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이 지명도 안 된 상태에서 이 특보에 대한 억측과 비난, 정치 공세로 일관해왔다면서 오늘도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인사권을 비아냥대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설계자였던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건 방송장악 시즌2의 부활 선언이자 총선에 이기기 위해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들의 학폭 논란과 은폐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는데 부인의 청탁 의혹마저 제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검증 과정을 거칠 텐데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전부터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과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방송 장악 논란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여기에 2010년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2011년 하나고 재학 시절 아들이 친구 4명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듬해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입니다. 일주일에 2, 3회꼴로 때리거나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싸워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면서 때렸다는 등의 피해 내용을 학생 2명이 진술서에 썼습니다.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이 후보자들은 전학을 갖고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1학년 때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는데도 전학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수용했다면서 자신이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치면서 방송 장악을 총지휘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YTN 등 대규모 언론인 해직과 징계 사태, KBS 사장 해임, MBC PD 수첩 제작진 구속 수사 등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언론 탄압 사례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언론사 내부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그런 문건을 요청하거나 본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도 새로운 쟁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월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다음 날 확인하고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청탁 당사자가 바로 2달 뒤 주최한 종교 행사에는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참석해서 축사까지 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전국 신도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 전부터 관련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방금 정리한 청문회 3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김 전 이사장은 YTN의 취재진을 만나 이 후보자 아들이 시험을 보고 전학을 가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사실 파악을 위한 통화였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해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우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2012년 5월 무렵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직원 회의에서 거론되고 이후 전학을 갈 상황에 놓이자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싱을 배워서 어디 가서 지가 괜히 손도 뻗쳐보고 싶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방에서 애들한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각했습니다. 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알아보려 전화한 것이지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YTN과 만난 김승유 전 이사장은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걸 통화할 때 처음 알았다면서 이런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전학 간 데서 시험을 치면 불리하니까 시험은 여기서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하나고는 일반고와 교육과정이 달라서 전학을 가자마자 새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내신에서 불리해지니까 전학을 늦춰달라고 학교 이사장에게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김 전 이사장은 당시 하나고 교장에게 이 후보자의 부탁을 전했고 학교가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바로 전학을 갔더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부탁을 안 들어주게 된 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교장의 학교에 맡겨달라는 답변에 마음이 언짢기도 했다면서
이 후보자의 요구가 외압으로 느껴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장에게 이 후보자의 부탁을 전한 것이 이 사장의 학사 개입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험을 치고 전학을 가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이 전부라면서 계속 알아보면 그야말로 학사 개입이 되니까 더는 얘기도 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기 말까지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학교가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자가 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전학 일정에 대한 부탁을 한 것은 맞다는 게 김 전 이사장이 밝힌 당시 상황입니다. 김 전 이사장이 밝힌 통화 내용에 대해 YTN은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을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경찰, 소방 대응 모두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선 18명에 더해 관련자 18명을 추가해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하려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기관 모두 대응이 부실했다. 수사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국조실은 경찰을 비롯해서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등 관계자 18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오늘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관이지만 기존의 대상자에 포함 안 됐던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6명, 충북소방 5명, 충청북도 4명, 행복청 1명, 그리고 미호천 임시제방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민간인 2명입니다. 이로써 수사 의뢰 대상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조실은 이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서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기관별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위 고하를 불문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대응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참사의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 참사에서 관련 기관들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죠? 네, 맞습니다. 먼저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규격에 미달된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도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7번 전화와 카톡 신고를 받았지만 관련 기관의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궁평 2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행복청으로부터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3번 받았지만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2번에 걸쳐 미호천교 범람과 궁평 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또 마치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해 종결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현장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으로부터 10번이나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방본부는 112 신고에 따라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지만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불구하고 119 종합상황실에서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전날 오후에 미호천교 공사 현장 임시 제방과 관련한 119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관계기관 총체적 부실이라는 국무조정실의 결론을 들어봤고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도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어 수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에선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보호 방안을 놓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국회가 본회의 열어서 하천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수해 방지 법안을 처리했는데 오늘은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서 수해 복구 대책 등을 논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수해 복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필요한 건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라며 민주당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고위당정에선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다음 달 중에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를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또다시 제안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우리 경제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과 소기업의 민생 위기입니다. 고위험 민생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여야는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한 것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 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그리고 불합리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국회 교육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교원 지위 향상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위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희철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교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다고 한 목소리로 교육 당국을 질타했습니다. 다만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적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 때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에 대해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교권의 추락이라는 건 뭐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권의 추락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 이 사건의 본질. 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추락된 부분도 있고요.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데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교권 침해가 없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 그 데이터는 조금 왜곡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희철 사건 경위와 교원지 향상 방안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교육위에선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 교사 면책 확대 법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바로 세워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법안 등 교사의 지위 향상 방법을 둔 여야 이견이 여전해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5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8억여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 공개 목록을 보면 김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가상자산 1억 5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7억 원 가까이 증가한 8억 3천여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앞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알려진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의원은 국회 공보에 가상자산 변동 내역은 있지만 소유 현황은 없다고 기록됐습니다. 네, 일본이 자국의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 백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백서에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이어가면서도 한일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일본이 방위 백서에서 또다시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를 연 가기에서 2023년도 방위 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방위 백서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소개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표현인데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19년째 억지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는 겁니다. 또 자위대의 작전 활동을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교류를 언급한 장에서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한국 해군의 훈련을 지적했는데요. 올해 백서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본 초계기를 겨냥한 한국 구축함의 사격 레이더 조사 문제,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해지 통보까지 묶어서 한국군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방위 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오늘 오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일본 방위 주재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늘었다고요? 네, 일본은 올해 방위 백서에서 한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기술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 협력 부분을 보면 지난해 백서에는 초계기 갈등, 독도 인근 해역의 한국군 훈련 등을 놓고 한미일 연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올해는 이 같은 내용 대신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었습니다. 특히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한 부분도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큰 흐름 속에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다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활동을 늘려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히 군사활동을 이어간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타격 능력, 통합사령부 창설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세호 특파원 연결해봤고요. 일본이 이렇게 올해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주장, 억지 주장은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인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년 이맘때 일본이 방위 백서를 내놓으면 우리가 또 공사를 초치하는 등 같은 패턴인데 올해는 이제 달라진 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위 백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라고 보면 될까요? 네, 우리의 이제 국방 백서와 같은 거라고 네.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위 백서는 1970년에 이제 처음으로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76년도에 2번 발행하고 나서는 매년 발행은 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어떤 방향성, 내용을 담고 있고 일본의 방위 태세라든지 안보 현황 그리고 자위대 현황, 방위 정책에 대한 제언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방위 백서를 참고를 할 때는 일본이 느끼고 있는 주변국의 어떤 정세 그리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 동향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등을 저희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뒤로 있는 화면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지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독도 관련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이전과 비교해서 좀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세요? 특히나? 독도 관련해서는 사실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표현 관련해서는 사실 이 내용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네. 기존에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방위 교류 협력 관련해서도 한국 측의 어떤 부적절한 대응이 한국과 일본 간의 방위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데 한국의 어떤 저희가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가 번복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파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올해 나온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보다는 한국과 이제 보다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다. 특히 초계기 갈등 관련해서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한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방위 벽서를 보면 북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띄거든요. 특히나 북한을 언급하면서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오늘 같은 경우 북한이 열병식 이제 화면을 공개하면서 저희도 이제 관련 속보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방위 백서를 볼 때 어떤 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일본을 둘러싼 이제 주변의 안보 환경 그리고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 그리고 이 방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프로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주변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라는 것에 있어서 보면 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 의한 침략과 우크라이나에 의한 방위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한 내용, 미중 관계, 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다급한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2022년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많이 했고 60회 이상을 한 것이나 네. 혹은 ICBM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들이 일본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 활동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타이완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타이완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 앞부분부터의 흐름을 보면 네. 일본에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러시아의 침략이 러시아의 의도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 중국에 의한 중국의 어떤 그 대만에 대한 현상 변경,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대만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변국을 둘러싼, 그러니까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있어서도 대만에 대한 어떤 위협이 일본에게도 위협이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이 주변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정당화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그런 대목이겠죠? 네, 이게 이제 일본의 방위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네. 일본 내에서도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일 간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방위를 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과의 미일 동맹이라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미국이 일본의 방위를 담보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쭉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을 하면서 일본 스스로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라는 부분이 힘을 얻고 있고 특히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어떤 방위력 강화라는 부분이 조금 더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부분 때문에 다른 목소리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위 백서를 공개했다는 내용 뒤에는 항상 우리 외교부가 또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대응으로 이어지는 뉴스도 반복이 되는데 매년 좀 형식적인 대응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 이제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또 우리는 이제 특히나 이제 독도 문제 관련해서는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액션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네. 그 외에 한국의 독도가 한국의 땅이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공외교의 측면도 있을 거고요. 한국의 그 영유권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공사를 초치하고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양한 루트 중에 하나로서 네. 평가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평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달라진 한일 관계 속에서도 일본은 19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친 방위 백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일 간의 또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뭐 8월 하순이 될 거라 있는 전망도 유력한 상황에서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지금 여론전에 좀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거든요, 일본. 자, 이런 시점에서 또 한미일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얘기가 나올까요? 글쎄요. 우선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들을 보면 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그리고 경제 안보, 그리고 교류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현안이다 보니 일본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시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으로선 만남이 메시지다 이렇게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만남이 메시지다라는 말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모임이다 보니까요. 한미일 정상이 이렇게 따로 만난 거는 처음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한보 더 진전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미일 간의 어떤 뭐 그게 경제 안보가 되든 어떤 뭐 군사 안보가 되든 혹은 교류가 되든 현안이 되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든 조금 더 진전된 형태로 보여주는 게 향후로 앞으로의 한미일 관계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나라 정상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각자 내부 어떤 여론을 의식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자리에서 어떤 좀 언급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우선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우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협력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네. 5월에 그 G7 정상회의를 했을 때 그때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때 그런 메시지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미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럼 그게 무엇인지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공고화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한미일 대 어떤 이제 북중러라고 하는 이런 대립 관계가 또 형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메시지도 함께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염수 관련해서 일단 일본 내에서는 방류 준비를 끝낸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점을 만약에 여름으로 고집한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린다면 일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이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네. 때문에 새롭지는 않은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속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추진했던 대로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측면,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에서도 뭐 오늘인가 어제도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본의 중의원 해산이 이제 가을이 된다라고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해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선거 시기와 이제 맞물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텀을 두는 게 좋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국내 정치적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일본이 방류를 하는 거겠지만 주변 국가의 관계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국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고 오히려 이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보다는 여름이라고 박아놓고 이렇게 좀 결정을 해놓고 그게 네. 조금 지연이 됐을 때 오히려 더 나을 거라는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치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강릉의 낮 기온이 무려 37도를 넘어섰습니다. 우려했던 6호 태풍 카누는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이 수증기가 영향을 주면서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를 했는데 기온이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확대 강화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건데요. 실제로 오늘 강릉에서는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7.3도까지 오르면서 31년 만에 7월 하순 더위가 기록됐습니다. 서울 등 내륙도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의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습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다며 산간, 계곡, 야영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강릉은 체온 이상이네요. 자, 그리고 태풍은 이번에도 중국으로 향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 괌 서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약한 태풍의 위력으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중반에는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중국 상하이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따라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이후 다음 주 후반 기압계 상황이 무척 유동적이라며 당분간 발표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인재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남유럽의 폭염이 덮친 가운데 그리스 휴양지인 로도스 섬과 에비아 섬은 연일 산불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도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산불 증가에 대응해 소방 항공기를 대량 구입해 공중 소방 함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he situation that we see in Southern Europe shows that we are in the climate crisis. The scientists have been telling us about this, and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튀르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민들은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보스포러스 해협에 뛰어듭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궜던 열돔은 이제 북동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중국을 휩쓴 폭염이 기후변화에 따른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We found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is event to happen without climate change. So climate change played a huge role on intensifying the magnitude of these events in the US and Southern Europe and also in China. 연구진은 이런 폭염이 2년에서 5년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30년간 아시아 온난화 추세가 그 직전 30년에 2배에 이르면서 수해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1년부터 30년간
아시아 평균 기온은 이전 30년보다 1.68도쯤 높아졌습니다. 지구촌을 덮친 폭염이 다시 한번 기후위기 대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 지구적인 무더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면서 미국에서 폭염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구가 끓고 있다고 진단했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미국 뉴욕은 2년 뒤까지 냉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유엔이 경고합니다. 온난화 시대를 지나 지구가 끓고 있는 시대라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온실가스 대부분을 내뿜는 주요 나라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But leaders, and particularly G20 countries responsible for 80% of global emissions, must step up for climate action and climate justice. 해마다 더위로 600여 명이 숨지는 미국은 더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위험경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불볕더위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주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Experts say extreme heat is already costing America $100 billion a year and hits our most vulnerable the hardest. 또 장기적으로는 더위를 식히고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1조 3천억 원의 보조금으로 숲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뉴욕시는 코로나처럼 유색인종이 더위로 사망할 확률이 2배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조만간 여름철 최대 실내 온도 기준을 만들고 신축 건물의 냉방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Access to cooling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y 2025, all new constructions in New York City will be required to have cooling.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중국 측과 열흘 만에 다시 화상회담을 열어 기후변화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총회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폭염이 재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5일 코로나19 입원 건수와 응급실 방문 건수는 전주 대비 각각 10.3%, 7.0%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 역시 5.8%에서 6.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의 하나로 폭염을 들고 사람들이 폭염을 피해 감염에 더 취약한 실내에 오래 머물고 바이러스가 시스템 에어컨을 통해 옮겨 다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인에게 교도소에 다녀오느라 당분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등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조선도 계획 범행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에 넘겨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범 33살 조선.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계획 범행이었는지 묻는 말에 예라고 짧게 답하면서 호송차에 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림역 앞 골목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쓸 흉기를 마트에서 훔치고 신림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선을 조사한 경찰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 조선에게 누군가를 좀 때려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한 1, 2년 살고 올 것 같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고 조선이 지난달 이번 범행과 수법과 준비 과정 등이 비슷한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범행 직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선은
오랫동안 자신보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고 살인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설명하면서는 자신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약을 복용했다거나 할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범행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신빙성을 둘러싸곤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계획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꼼꼼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사고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02명을 적발해 일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나비약으로도 불리는 펜타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트위터를 통해 사고 판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였다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청년 빌라왕이 연루된 100억 원대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그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7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임대인 등 주범 4명이 먼저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인천과 서울에서 세입자 74명으로부터 106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과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강도 살인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두 사람을 살해한 뒤 귀금속 3천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이 서울 시내 유흥주점과 호텔이 결탁을 해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기업형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업주를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눈은 주점이 입점한 호텔로도 향합니다. 주점은 곧바로 연결된 호텔에서 손님이 단속을 피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호텔은 그 대가로 객실료를 받아 챙기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성립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은 주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장부와 직원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알선 내역과 성매수자 명단 등 성매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주점과 호텔의 유착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시기 경찰은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유흥주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주점 역시 호텔과 붙어 있어서 서로 한 몸처럼 움직이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소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주점 두 곳이 알선한 성매매가 수천 건에 이를 거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점도 호텔도 성매매는 결코 없었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문의해보시면 알겠지만 호텔하고 우리는 아예 별개고요. 해들어와서 하는 거고 결과는 전혀 없어요. 저는 경찰들이 가지 않은 게 있으니까 경찰이 가서 들어가니까 사람한테 밝혀낼 거 아니에요.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이런 기업형 성매매가 널리 퍼졌을 것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고 규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과 결탁한 성매매 알선을 의심해 올해 상반기에만 주점 4군데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리는 등 뒤를 봐준 공무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손님으로 가장을 해 식당 내부 영상을 촬영한 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식당 단속 과정에서 찍은 영상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촬영한 것이라면서 위법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데 법원이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가 결국 압수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각됐던 차량 압수영장을 다시 신청을 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판부가 압수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운전자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4범에 면허 취소 상태인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면서 2달째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제조업 생산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월 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건설업이 줄었지만 금융보험과 예술, 스포츠, 여가 등 서비스업이 늘면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5월에 이어 2달째 증가세입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3.6% 증가했지만 5월의 높은 증가세에 대한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1.1% 줄었습니다. 다만 2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보다 3.4% 늘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비중이 큰 반도체 출하가 늘면서 전달보다 6.2% 줄어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수출이 늘면서 12.3%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2달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고가 6.2%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재고율도 111.4%포인트로 하락하였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며 1.0%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0.2% 늘며 석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5월의 3.5%보다는 둔화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2달째 증가한 것은 2018년 1,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선행지수 등에서 경기가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분기 말이라는 특수 요인도 있어 더 지켜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내수 개선 흐름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2달 연속 올랐습니다. 최근 급격히 규모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좀 내려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지난 2월부터 계속 동결 상태인데 은행의 대출 금리가 지난달에도 오른 겁니까? 네,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7%로 5월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줄곧 내리던 대출 금리가 지난 5월 처음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2달째 오른 겁니다. 가계대출 금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26%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발행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데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보증대출 금리는 소폭 하락해 각각 6.34%, 5.0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으로 은행 간 경쟁이 이루어진 데 따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대출 역시 은행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오르는 추세인데요. 0.12%포인트 오른 5.3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들도 수신 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3.69%, 정기예금 금리는 3.65%로 집계됐는데 모두 지난 1월 이래 가장 높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이 끝나간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가계대출 가운데 신규 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50.8%로 한 달 전보다 2.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면서 가계의 빚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4.15%에서 4.45%였던 금리는 4.4%에서 4.7%로 변동됩니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다음 달 1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8월 10일 이전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 금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과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 제도. 하지만 아빠, 남성의 경우는 여전히 쉽사리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금융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남성 직원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힘들지만 내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여전히 많습니다. 네, 신랑이 아무래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아이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 육아를 시작한 거예요. 육아휴직 제도가 있더라도 그림의 떡, 남성은 더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못 썼죠. 좀 눈치를 주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제 인력을 쓰기에도 그런 여유가 있는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죠. 실제로 국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지난 2019년 20%대 가까이 진입한 이후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보험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전체의 3.4%로 건설업에 이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용 추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YTN이 상위 10개 증권사의 육아휴직 이용 현황을 알아봤더니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한 은행업도 살펴봤습니다. 시중은행 5곳의 남성 육아휴직자 평균 비율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여성 육아휴직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남성에게 문턱이 높은 겁니다. 지방은행까지 넓혀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해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최근 5년 동안 남성 육아휴직자가 단 1명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배경에는 업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있을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른 업권에 비해서 여직원 수가 많고 또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 육아휴직자들이 좀 적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조직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업계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데스크를 떠나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쉬게 되는 거는 잠재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도 여기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비워놓자니 그 손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지적장애 의심 여성이 가입한 수십 개의 보험과 관련된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대필 서명 의혹 외에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에게 무리한 보험을 가입시켰다며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금융감독원 모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보험료 납부를 위해 수천만 원 신용대출까지 받은 A씨.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2억 원이 넘습니다. 평소 A씨의 지적장애를 의심한 가족들은 대학병원을 찾아 2달여간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지능지수 52, 사회적 연령 10살 수준의 지적장애. 사회생활을 위해 타인의 보호와 도움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족들은 A씨가 보험 내용이나 약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 설계사가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인들도 가입하기 어려운 이 수량을, 이 건수를 지금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저희 언니가 가입을 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험사들은 지적장애 판단은 대학병원의 진단일 뿐 장애 등급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거는 뭐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받으신 게 아니라 개인 사설에서. 보험 설계사 역시 과거 계약 당시 A씨가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A씨 지인들에게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맞서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진단서도 이렇게 받아오세요. 계약 당시도. 하지만 A씨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사고력과 정신연령이 낮다는 지적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쪽 손도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옳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는 민원인 대행하고 있는 분한테도 오히려 소송으로 가셔서 하시는 게 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보험사와 보험 설계사들은 대필 서명 의혹도 지적장애 진단도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막아서도 안 되지만 판단력이 떨어지는 소비자에게 감당기 어려운 수십 개 보험 상품을 판매한 과정 역시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 입찰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도정 책임자였던 최문순 전 지사를 소환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그러나 정해진 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에서만 3선을 지낸 최문순 전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풀려나왔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2020년부터 공개 매각을 추진해 4차례 유찰된 알펜시아 리조트는 재작년 6월 KH그룹 계열사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종 입찰사 2곳이 모두 KH 계열사로 드러나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알펜시아를 사들인 KH그룹에 최 전 지사가 특혜를 줬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최 전 지사가 KH에 친전을 보내 비공개 입찰가를 미리 흘려주거나 공식 낙찰 전 배상윤 KH 회장을 만난 정황도 포착해 최 전 지사를 압박했습니다. 감정가 1조 원짜리 리조트를 7천억 원에 처분해 강원도 재정에 손해를 입혔는지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정해진 법 절차를 따랐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KH에 미리 정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매각 대금도 당시 시장 평가 가치보다 1,000억 원 이상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120개 기업 정도로 저희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온비드라는 시스템에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최 전 지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입찰 방해 공범으로 입건된 KH 배상윤 회장은 여전히 동남아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이 나타났다는 YTN 보도 이후 현대차, 기아는 30분 정도 저속 주행이 가능해 안전한 곳에 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아 EV9 동력 상실 사례에선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V9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국도 위를 달리다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갑자기 중립 상태로 바뀌더니 차량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계기판 사진을 보면 배터리가 70%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 주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확한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이 전승절 기념으로 열병식을 대규모로 열었고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오늘 녹화 중계 화면을 현재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통일외교안보부 김문경 기자와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어느 순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말한 7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열병식을 열었고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네. 과연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어떤 신무기를 과시할 거냐 혹은 선보일 거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뭐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라 네. 어제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무인기가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 열병식이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열병식 첫 머리를 장식한 화면 자체도 마찬가지로 무인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이번 열병식의 화두는 이런 미사일보다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무인기를 주로 내세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개 영상을 통해서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네. 이 인근 상공을 날았던 것을 보여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시 이후에 방송을 했으니까 네.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렇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어제 8시쯤 열린 열병식 화면을 지금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로 내보내고 있고 저희가 그 화면을 토대로 김문경 기자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어제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된 거였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야간이다 보니까 에어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렇습니다. 식전 행사가 한 30-40분 정도 진행이 됐어요. 네. 낮에 북한 주민들이 모여 있는 장면, 그다음에 그 화면 중에서 이제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연대에 경의를 드린다. 뭐 1950, 1053 네. 이런 것들을 화면 중간중간에 비춰졌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과 그 중국, 러시아의 네. 어떤 연대적 의미의 성격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침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단이 이번 열병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도 전에 없었던 문구인데 이런 문구도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을 계기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운데 있고 네, 그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리용중 부위원장 또 네.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기준으로 왼쪽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화면을 좀 분석해 보면 하나는 신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 그리고 네. 북중러의 어떤 밀착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조선중앙TV에서 아마 네. 라이브로 나오는 화면 같은데요. 네. 전차 부대가 지금 행렬을 따라서 이게 이제 바로 그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되겠습니다. 네. 저기에 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들렸었는데 지금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북한의 무기 체계가 이 열병식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 무기 체계 뭐 신형 무기들도 그렇고 가장 눈에 띄는 무기 체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화성 18형과 17형일 텐데 네. 그 무기 체계들도 대미를 장식을 했죠. 과거에는 그랬죠. 네. 아마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미사일이 북한이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무기 체계로 지금까지 익히 알려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화면은 어떤 거죠? 네. 지금 나오는 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형 방사포. 방사포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4개의 발사관에 들어가 있고 600mm고요. 그 북한이 이제 우리는 이제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전술 탄두에다가 전술핵을 탑재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는 이제 저것이 방사포가 아니라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한 2시간이 흐른 상황에 이 시각 중앙조선 TV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앞서서 한 13분 정도 있다가 3시 13분 후에 본격적 열병식이 시작이 됐고 네. 중간에 군기가 입장하는 어떤 의식이 있었고 네. 김정은 위원장도 한 30분쯤에 등장한 것으로 네, 지금 알고 나오는 있습니다. 화면은 네. 아마 전략 순항 미사일 조금 전에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전략 순항 미사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 발사했거나 아니면 시험 발사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무기 체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연설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은 했는데 강순남 국방상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일부 언론 매체들은 뭔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전승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올해가 정주년 아닙니까? 네. 70주년인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그 이제 열병식에서 예.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 강순남 국방상이 대신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물론 예. 이제 뭐 핵을 뭐 과시하는 그런 연설문 내용이 주였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문에서 낭독을 하지 않은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14번의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한 뒤로 열병식에서 직접 연설문을 낭독한 게 한 5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무기 체계도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무기죠? 요게 이제 KN-24라고 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우리로 치면은 에이테크스라고요. 예. 얼마 전에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집속탄, 저 에이테크스 미사일 탄두 부분에 950개의 자폭형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판 20칸대를 그거 아니죠. 그거는 그건 이제 다른 미사일. 그건 KN-23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지금 이제 해일입니다. 핵어뢰. 핵어뢰. 수중 네. 공격정이라고 부르죠. 북한은. 저게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열병식에서 처음 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네. 예, 금방 지나가죠. 처음 등장하는 미사일 네. 혹은 어뢰라고 부르는데 예. 저 어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뢰보다는 굉장히 크잖아요. 예. 저게 뭐 1000km, 1800km를 물속에서 헤엄쳤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네. 71시간 이렇게 자망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그 어뢰가 사거리 혹은 비행거리가 뭐 몇십 킬로 되질 않거든요. 근데 물속으로 뭐 1000km, 1800km를 팔자형 궤도를 따라서 헤엄을 쳤다, 뭐 비행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북한이 주장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예, 근데 어찌 됐든 저런 핵어뢰를 이렇게 열병식에 등장시킨 건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게 이제 그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포세이돈을 카피하지 않았나. 예.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쇼이구 장관하고 리용중 부위원장이 자리했던 화면도 지나갔는데 좀 네네.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두 사람의 주석단에 오른 일단 뭐 의미. 열병식은 대부분 이제 자기들의 어떤 우호 국가들을 초청을 해서 네. 좀 과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만큼 국방위기가 발전했다, 축하해달라 하면서 이제 외부 손님들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또 지금 시점이 한미일의 공조가 강화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는 국방상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불러서 같이 열병식을 봤다는 건 한미일 공조에 맞서서 우리 북중로도 결속을 강화하겠다. 네. 이런 대외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적지 있겠습니다. 않은 전문가들이 YTN 대담을 통해서 이 쇼이구 장관 전쟁 지금 중인 나오죠. 지금, 나라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그 소위 얘기해서 MQ-9 리퍼라고 하는 그 무인 공격기.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제 MQ-9 리퍼인데 무인 공격기로 저기 밑에 지금 그 헬파이어 미국에서 이제 미국 무인 공격기에 달려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저 무인 공격기 북한이 샛별 9이라고 아마 명명을 했을 겁니다. 저 무인 공격기에 미사일을 장착한 그런 화면. 북한판 리퍼 무인 공격기 장면이었는데 참고로 무장 장비 전시회 2023 그 오프닝 영상에서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 두 기종의 비행 장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무기 요게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그 마하 5km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속을 유지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일컫습니다. 네. 거의 지금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형 무기들이 연달아 나오고 그렇죠. 있기도 최근에 하고. 시험 발사한 무기 체계들이 예.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열병식 네, 대열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미사일까지 있고요. 보고 예. 계십니다. 예. 열병식은 대체로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지금 걸로 시간을 보면 아마 알고 2시간을 있거든요.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렇게 네. 아마 편집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녹화 중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간 동안 지금 또 지금- 다른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예, 급총소음 미사일 뒤에 지금 나오는 저거는 한번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ICBM 화성 아닙니까? 네, 화성 15형, 10, 네, 화성 왜냐하면 화성 17형, 네,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바퀴가 11개인데 네. 지금 저거는 9개 정도로 보이는데요. 화면이 좀 빨리 지나가다 보니 김문경 기자께서도 조금 요거는 좀 분석이 필요할까요? 예. 재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이번 그 열병식을 통해서 화성 17형 또 화성 18형이 어떤 모습으로 공개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열병식을 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신문을 통해서 먼저 사진과 내용을 좀 일부 공개를 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공개하는 그런 방식이죠. 과거에는 뭐 생방송도 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201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그 녹화 방송을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조금 아까 등장한 무기 체계가 아마 저렇게 단독으로 행진하는 걸로 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보여지는데요. 겉모습을 보면 올해 초에 공개했던 화성 18형 미사일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난 2월에 공개했던. 그렇죠. 2월 8일 건군절 기념식 때 공개했던 577 숫자도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화성 17형과 구분이 되는 건 화성 17형은 탄두 부분이 공개되어 왔거든요. 체크무늬 탄두를 지금까지 계속 공개해 와서 저거는 화성 17형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그 미사일이 어떤 건지는 조금 더 분석을 좀 만약에 화성 18형이라면 고체 연료 기반의 그렇죠. 네,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고 사거리가 뭐 15,000km 안팎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 17형은 오히려 화성 18형보다 탄두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다탄두 미사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해왔죠. 조금 전 지나간 무기 체계는 ICBM 화성 17형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321 숫자도 보이고. 네. 그렇다면 좀 전에 지나갔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화성 18형이 아니라 15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게 화성 17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건군절 때는 17형이 공개가 됐어 마지막을 장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뒤로 화성 18형이냐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건군절 그때 건군절 기념식에서 화성 18형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개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3년 주기로 지나갔습니다. 2017년도에 화성 15형이 처음 공개됐고 그 다음 해 초에 시험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화성 18형 화성 15형을 2017년도에 공개를 했고 2020년도에는 화성 17형, 그 다음에 2023년 올해죠. 올해 초에는 화성 18형을 공개했고 두 차례 정도 시험 발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들을 나중에 좀 정리해서 김문경 기자가 다시 보도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월 열병식에는 6.25 전쟁 시기의 무기들을 먼저 보여줬다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신형 무인기를 좀 보여준 게 좀 대비되는 측면이 하나 이번 아닐까 싶네요. 열병식에 아마 그래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지금 우리 뭐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략 무인 정찰기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요건 이제 북한이 쓰는 말인데요. 무인 공격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올해 9월에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기라는 게 은밀성이 있고 기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 체계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특히
MQ 리퍼 같은 경우에는 6,000km 가까이를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무인 공격기가 그 정도 성능을 갖느냐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가 앞으로 네.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북한이 그 정도 수준의 무인 공격기를 확보했다면 레이더를 피해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 네. 저런 공격형 무인기들이 뭐 수십 대 수백 대가 한꺼번에 유사시 등장할 경우 우리의 어떤 그런 방공망이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뭐 전략 미사일 화성 17형, 18형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 북한이 왜 저런 무인 그 공격기나 정찰 자산을 만드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열병식 때 무인기 운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상 조건이었음에도 북한이 좀 강행한 측면에 이런 부분을 좀 과시하기 위한 네.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도 있더군요. 아무튼 지난 2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병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열병식의 의미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어찌됐든 뭐 열병식이라는 건 군사 정치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네. 군사적으로는 대내에 자기들 어떤 국방력 강화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무기 체계를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그 대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과거 뭐 얘기했듯이 어떤 핵무력 강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올해 열병식은 특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열병식에 참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열병식은 북중러 연대의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화성 18형, 화성 17형을 포함해서 ICBM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서 등장을 한 모습, 좀 화면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놓친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은 YTN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안보부 김문경 기자와 함께 북한 열병식 화면을 토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T가 차기 대표 최종 면접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치권 출신 인사는 모두 떨어진 가운데 거대 기업 KT 새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KT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면접 대상자는 3명입니다.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은 처음 공모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LG U+ 경영관리실을 거친 만큼 통신업을 잘하는 게 장점이지만 경쟁그룹사 임원 출신이란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박윤영 전 KT 사장은 최종 후보 3명 가운데 유일한 KT 출신입니다. KT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대표 공모에 지원했다가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KT 사회이사로 7년 동안 재직해 이해도가 높은 편이지만 대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KT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다음 주 중 최종 1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는 후보마다 각자 포부를 밝히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원자 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추렸는데 정치권 인사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앞서 구현모 전 KT 대표는 연임 도전에 나섰다가 중도 하차했고 이후 윤경림 전 KT 사장이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선정됐지만 역시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연매출 25조 원에 달하는 KT는 지난 3월 말부터 경영 공백 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는 8월 말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인데 이번엔 낙하산 논란이나 정치권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초유의 금리 차로 한국은행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형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렸죠.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동결했었는데 다시 인상한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인상했습니다. 상당 기준금리가 5.5%로 오르면서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동안 금리가 5.25%포인트 수직 상승한 겁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 인상 여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은 상수였고 한 차례에 그칠지 두 차례가 될지 인상 횟수가 변수로 꼽혔던 겁니다. 올해 추가 인상 여지도 있는 겁니까? 네,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기 때문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FOMC 회의까지 두 번의 일자리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등을 추가로 입수하게 된다며 이런 데이터의 근거를 두고 9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달 미국 CPI가 3% 오르며 재작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긴 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에 발표된 미국의 GDP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낸 점도 주목됩니다. 11차례 이어진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경제가 탄탄한 걸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데이터에 달려있다. 자, 그런데 추가 인상까지 가지 않아도 현재의 기준만으로도 이미 한미 금리 차가 상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금리 현재 3.5%입니다. 미국이 5.5%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떠나 당장 초유의 금리 차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질수록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경험에 비춰봐도 금리 차와 자본 유출, 환율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직전 세 기간에도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된 겁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 차이도 최근 1,200원대 후반에서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례 없는 금리 차를 두고 무조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우리 한국은행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열리죠? 네, 다음 달 24일입니다.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동결할지가 관심사인데요. 시장에서는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계속되는 수출 부진 속에 내수도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경기가 하반기에도 나쁜 상저, 하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국내 경기를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막대한 가계빚과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도 금리 인상에 부담을 주는 요소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것도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금리 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장은 외국인 자본 유출 정황이 없고 환율 변동성도 크지 않지만 앞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이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겁니다. 금통위원 전원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고민이 깊다. 아무튼 다음 달 우리 기준금리 정해졌을 때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은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부터는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여파는 크지 않았는데 지금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유, 배경은 어떻습니까? 최근 코스닥 시장 굉장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금이 특정 종목으로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진 건데요. 이 종목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오가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에코프로가 대표적인데요. 에코프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을 자회사로 거느린 지주사입니다. 2차 전지
제품의 상승세를 타면서 올해만 1000% 넘게 급등했었죠. 지난 18일 종가 기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5번째 황제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16년 만에 황제주로 코스닥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100만 원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황제주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이런 급락세는 이틀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26일 장중 150만 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25% 넘게 급락한 겁니다. 다음 날인 어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100만 원 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주가 급락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2개 종목이 급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출렁였는데요. 어제까지 이틀째 하락하면서 88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에코프로가 반등했는데요. 이 100만 원대를 오가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110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도 9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처음에 2차 전지 종목이 상승세를 탄 거는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코스닥의 에코프로를 비롯해 코스피 시장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이 모두 올랐던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엄청나게 상승폭이 커진 것을 두고는 전문가들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긴 했습니다. 이 기업 실적이나 해당 기업의 기초 체력을 말하는 펀더멘털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본 건데요. 특히 에코프로의 경우 증권가에서 적정 주가로 평가한 금액이 40만 원대였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돼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도 900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과열 양상을 띈 건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밈 주식화를 꼽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가격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쌓인 여유 자금이 특정 종목으로 쏠리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가 급등세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매물이 늘다 보면 한 번에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잇따라 조언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쌓인 여유 자금이 특정 종목에 쏠렸다는 해석이 흥미로운데, 자,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도 한동안 이 반등과 하락을 오갈 거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긴 합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분석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2, 3일 상황으로 보면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빠진 자금이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열풍이 부는 동안 소외됐던 대형주들이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12만 원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특정 종목이 상승세를 계속 탈 거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듭니다.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양새다. 이 정도로만 현재 증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커진 한국은행의 딜레마 그리고 현재 증시 상황까지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I am your captain. You are my crew. Our survival is contingent upon... You think it's just luck? Live and die. I'm not leaving you.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기기 위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맥베이 함장은 호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거부당한 채 원자폭탄 부품 수송 임무를 수행했다. 작전 수행 후 홀로 이동하던 인디애나폴리스함은 일본 잠수함의 공격을 받았다. 맥베이 함장의 지시하에 선원들이 신속히 바다로 탈출했다. 탑승자 과반수가 생존해 피해가 크지 않을 줄 알았다. 탈수와 환각 증세, 부상자의 피냄새에 몰려온 상어들까지 침몰 직후 구조 신호를 무시했던 해군들에 의해 생존자들은 800여 명에서 겨우 3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유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됐던 맥베이 함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맥베이 함장의 항해 지시가 피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 피격 직후보낸 구조 신호에 미 해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맥베이 함장은 생존 동료들과 함께 무공훈장을 받았다. 여자 프로 당구에서 백민주가 풀세트 접전 끝에 김세연을 꺾고 데뷔 4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백민주는 고양시 킨텍스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LPBA 결승전에서 세트 점수 4대 3으로 승리하고 우승 상금 3천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019년 프로 출범과 동시에 들어온 백민주는 지난 시즌 5차 투어인 하이원 리조트 챔피언십 준우승이 개인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가볍게 들어가주면 좋고요. 우리나라 수영의 전략 종목으로 떠오른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사상 첫 세계 선수권 대회 단체전 메달에 도전합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양재훈과 이호준이 팀을 이룬 대표팀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800m 예선에서 7분 6초 8위 한국 신기록으로 전체 6위에 올라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세계 선수권 2회 연속 결승 진출을 달성한 대표팀은 오늘 밤 열리는 결승전에서 단체전 사상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나날이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더니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강릉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7.3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서울과 강릉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 대전과 광주 25도, 제주는 27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폭염특보 속에 서울 34도, 청주와 전주,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날이 덥겠습니다. 휴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